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주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4분기 실적, 아까 4분기 실적이 아니죠. 예, 4분기가 2024년도에 4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한 주는 연휴가 좀 꽤 길었잖아요. 그리고 뭐 쭉 이어지는 연휴가 아니고 중간중간마다 퐁당퐁당으로 쉬는 연휴였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좀 어수선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초반에 뭐 이렇게 많은 이벤트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이 좀 있었던 한 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10월 2일 같은 경우죠. 10월 1일이죠. 10월 1일. 10월 2일은 휴일이고 10월 1일 자민당 총재죠. 예,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시바 시게루의 승리로 끝났죠. 뭐 그에 따라서 BOJ의 빠른 금리 인상을 좀 지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총재의 당선으로 인해서 그날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웃나라, 옆나라, 일본도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한번 휘청였었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근데 다행스럽게 이 당선자인 이시바 시게루가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안정화를 좀 시켜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는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해야 되겠죠. 일단은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됐었고, 그동안에는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었던 이란의 군사 행동이 좀 있었습니다. 많은 수의 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을 했고요. 뭐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 직후에 이란은 보복 조치는 마무리가 됐다라는 언론 발표를 했었고, 추후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2차 공습, 뭐 2차 공격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모습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과 이란, 헤즈볼라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전 세계 시장의 변동 요인으로 좀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지난주에 좀 특이했었던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2번의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부분들은 일단은 빅컷 이후에 추가 빅컷에 대한 가능성들은 일단 좀 일축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 그리고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2번의 FOMC 회의 기간 동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은 일단 기대감들은 좀 상존해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는 유동성이 공급이 될 수 있는 환경 자체는 마련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간 동안 지금 중국 상해가 지금 휴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생은 열렸습니다. 단기간의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상승에 대한 피로감들은 있긴 하지만 한 2주 가까운 기간 동안에 상해와 그러니까 항생지수의 상승분 대비해서는 조정의 폭은 그렇게 깊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아쉬운 부분들은 이 금투세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못 가는 이유를 100% 금투세입니다 라고 우리가 못 박아서 한정지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러한 이제 세법 관련된, 상법 관련된
금투스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물론 이제 기업의 실적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번 주 뭐 금요일 날뭐 유예인지 폐지인지 뭐 실행인지 확정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시장에서는 일단은 기대를 했었는데 이 부분들을 또 10월 7일로 넘겼습니다.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서 금투스 여부를 결정을 짓겠다 라는 내용들로 또다시 한번 뭐 결정을 짓지 못하고 시장의 변동성들, 시장의 불안감들 이런 부분들만 좀 남겨놓은 상태로 또 다음 주를 맞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들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는 또 전형적인 전강 후약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국내 지수의 위치를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작년도, 그러니까 재작년도죠. 그러니까 아니 작년도라고 해야 되겠죠. 작년도 11월 달의 저점 구간과 6월 달, 7월 달까지 이어지는 코스피의 상승 구간이 이러한 밴드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점 이후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외생 변수에 의한 급등과 급락세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9월달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2600선을 일단은 좀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10월달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해외 증시와는 다르게 이제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의 하락 그리고 AI 시장에서의 뭔가 불확실성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이 결정되지 않고 미적지근한 요 금투스 이슈 수급적인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 거기에다가 중국 시장의 지진율 인하로 인한 급등세 그리고 이머징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자체가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 때문에 유입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딘 상황에서 중국 지수의 강력한 정부 지원을 통해서 아시아 증시로 들어오는 자금의 블랙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입장에서는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득을 좀 볼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지수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10월 첫 주 동안에 2600선을 상회하는 모습들이 아니고 오히려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뭐 기술적인 부분들만을 놓고 보게 되면 나쁜 상황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기간에 낙폭이 좀 과했으면 뭐 V자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V자 반등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나오는 전략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2개월에서 3개월여 기간 동안에 이러한 하락 추세를 일단은 9월달하고 10월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돌파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모종의 이유들로 인해서 지수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투자자들이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되는 것들은 기존의 하락 추세를 어찌됐든 이번에 돌파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파를 시킨 과정에서 기존에는 저항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주가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기존의 저항 라인이 지지선으로서의 역할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했던 것들이 10월 첫 주였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지선이야! 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투자자들이 일제히 이 라인에서는 저평가야! 해볼 만한, 뭐 사볼 만한, 매수해볼 만한 그러한 가격대야! 라고 인식이 딱 들게 되면 이 라인을 시작으로 해서 치고 올라오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10월 달에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들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수익으로 좀 이끌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입니다. 이게 코스피의 움직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코스피의 움직임들로 한번 우리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움직임들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좀 다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시총 1위부터 10위 정도까지, 한 20위 정도까지만 보시더라도, 일부 종목군들의 상승 부분들로 인한 지수의 영향력들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그냥 단순하게 한 종목 한 종목, 섹터별로 한 종목씩 있는 게 아니고, 섹터별로 중복돼 있는 투자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차전지 같은 경우가 되겠죠. 에코프로 PM. 이 두 종목이 하루에 1, 2% 정도만 움직여도 코스닥 그렇게 많이 안 빠지거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그죠?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또 무슨 종목이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알테오젠, 뭐 HLB, 뭐 휴젤, 뭐 삼천당, 리가캠, 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총 상위 10위 안에 다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일제히,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과 같이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은 생각보다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은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경향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대각선의 상승과 하락을 보는 게 아니고 각 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저항 라인들,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선과 저항을 확인을 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은 8월 달에 엔캐리 청산 리스크로 인해서 급락을 했었던 가격대까지는 빠르게 회복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어찌됐든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시켜주느냐, 그 이후에 장기간 이어져 왔던 이러한 하락 추세를 돌파를 시키게 되면 이제 연말 랠리로 갈 수 있고, 뭐 2차전지가 올라오든 제약바이오주의 랠리가 좀 더 지속이 되든, 그리고 뭐 해리스의 당선으로 인해서 IRA 법안으로 인한 바이오 쪽에서만 우리가 수혜를 받는 것들이 아니고, 뭐 신재생 쪽으로만 수혜를 받는 것들이 아니고 2차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캐즘이 끝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K배터리가 다시 한번 뭐 유럽과 북미를 통해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800선에 돌파된 이후에 추가 상승 흐름들이 아마 그런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라인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라인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장기간 동안 이어져 왔던 하락 추세를 이 라인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8월달 급락하기 이전에 이 가격대를 과연 어떻게 돌파를 시키면서 이 라인까지 도달할 것이냐, 이것들을 보시는 게 기술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슬프죠. 근데 이게 다우하고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신고가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슬프죠. 예, 6만원대 초반, 그리고 59,900원대까지, 5만원대까지 또 한 번쯤 또 구경을 했던 그런 상황들인 거에 비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비컷 이후에 경기 지표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도 현저히 적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나쁘지 않죠. 뭐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불안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적인 경기 상황들을 계속 뉴욕은 확인을 하면서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급 유입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설령 비컷 이후에 경기 지표가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25bp 금리 인하를 계속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져도 연준에서 FOMC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할 거야, 유동성 공급해줄 거야, 이러한 이제 믿음과 신뢰들이 있다 보니까 조정이 나와도 바로바로 빠른 시간을 통해서 회복을 하는 그러한 자생적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 지수가 바로 다우지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어찌됐든 M7, 뭐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나 뭐 인텔 같은 경우는 다소 아쉬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종목군들이 조정을 설령 좀 받았다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을 보여주죠. 거기에다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깨질 만한 자리에 오게 되면 젠슨왕이 나서서
여전히 AI에 대한 수요는 너무 견조하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AI 칩과 관련된 스토리들, AI 시장에서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공고히 다져지고 있고, 다음에 나올 신제품 역시도 자신하고 있다. 뭐 이런 시장에 좀 긍정적인 코멘트들을 계속 달아주거든요. 이게,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현재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이 산업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재벌 구조죠. 그러니까 재벌이라는 뜻이 뭐죠? 내 거죠.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과의 소통을 해야 되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늘 다음 세대에나 넘겨줘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계속 이어져 왔던 얘기들이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정말 엄청난 뭔가 이제 저평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찌됐든 HBM 시장 내에서의 지위력도 이미 잃어버렸고요. 뭐 한 템포는 늦죠. 한 템포, 두 템포는 늦죠. 거기에다가 레거시 반도체에서에 대한 이익은 한정돼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초격차 삼성 이런 이제 옛날에 삼성전자의 평가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는 거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러면은 어찌됐든 기술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좀 늦고 한 상황에서 적어도 시장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젠스당처럼 적극적인 시장 소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주주들에게 안정감을 좀 줄 수 있는 뭐 다양한 뭔가 그 기업의 내부 상황들, 뭐 디벨롭 사유들, 뭐 디벨롭에 대한 과정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적죠. 그냥 실적 띵 내보내고 끝, 실적 띵 내보내고 끝. 뭐 이런 식으로 가니 점차 시장에서의 불확실성, 불안감 이런 것들은 증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근데 또 몰라요. 그러니까 다음 주죠? 네, 다음 주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에이 시장에서 걱정했던 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엄청난 실적을 냈습니다라고 하면 또 이게 뭐 분위기 반전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언젠가는 계속 이러한 형태로 가게 되면 삼성전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냥 뭐 초일류 기업이었던 늘 이제 과거형의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갑자기 나스닥 얘기하다가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도 보시게 되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깨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라인들을 계속 까면서 가는 거예요. 깨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깨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밀릴만 하면은 지지받아야 되는 라인에서 정확하게 지지받고 올라오고 그게 뭐 테슬라가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뭐 마이크론이 됐든 뭐 메타가 됐든 구글이 됐든 알파벳이 됐든 뭐 알파벳이나 구글이나 똑같은 얘기지만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저점 자체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신고가를 써내려가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은 확실히 뉴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앞서서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현재 상황은 통상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과연 그러니까 바닥 경제에서 좋은 상황이냐? 그러니까 뭐 각각의 개별적인 모멘텀들을 찾자라고 하게 되면 기업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빼더라도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올라갈 수 있는 바탕 자체가 잘 깔려 있냐? 저는 굉장히 잘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딱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8월 달에 우리 수출입 확정 통계거든요. 이거를 올해 뭐 9월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8월 달, 9월 달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하고 중국의 변화가 좀 있었죠. 예.
예, 계속 한 2021년도 이후서부터 2023년도까지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 국가에서 1위였거든요. 그 뒤가 이제 미국이었고, 근데 2024년도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왔다 갔다 탑2거든요? 중국하고 미국이. 그러면은, 이 미국하고 중국의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수출 주도형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상대 국가에. 그리고 상대 국가의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아질 만한 모멘텀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그 기대감들로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기업의 실적들이 계속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구조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리 인하 시키고 있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뒤따라서 지준율 50bp 인하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차, 2차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뭔가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할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지금 이 1, 2 국가가 계속 시장에다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못 가는 이유들은 뭐 우리나라 내부에서 찾아야죠. 뭐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내부 문제가 하나씩, 두 개씩, 뭐 한두 개씩 계속 해결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확실히 4, 4분기의 전반적인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지금 보잖아요. 대부분의 시장, 뭐 애널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평가 자체는 10월달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러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올라와 있느냐, 많이 떨어져 있느냐, 이 부분들로 봤었을 때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들 나쁘지 않아요. 환경 자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 지수를 따라가지 못했으니 그러니까 현저히 낮은 가격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4, 4분기 실적, 4, 4분기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기인을 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들은 일단은 우하향보다는 우상향에 대한 전략들을 세워나가시면서 보는 게 저는 현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되면은 우리가 10월달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거. 딱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다음 주 초반에 중국의 증시가 오픈이 됐었을 때 중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휴일을 앞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시장에서 막 돈을 빼기 바쁘잖아요.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 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4일 동안 증시가 열리지 않는 그 상황을 앞둔 상태에서도 지수를 8% 끌어올렸습니다. 왜 끌어올렸을까요? 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주스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배팅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어찌됐든 중국 같은 경우는 한 2,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공매도 맛집이었죠. 그죠? 공매도 맛집이었습니다. 글로벌 자금에 있어서 중국은 공매도 맛집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강력한 공산당의 강력한 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지금 발표한 상황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쇼커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도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강점 아닌 강점들로 딱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연휴가 길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를 끌어올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조정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정부 정책의 강력한 뭔가 이제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아마 생각보다 수급에 대한 개선 효과는 굉장히 빨라질 거고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도 되게 자신감 있게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중국 증시의 재개 이후에 뭐 조정이 좀 소폭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생적으로 보게 되면. 하지만 그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수급 부분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뭐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러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게 되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화학주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활동 재개가 이루어졌었을 때 상당히 좋았던 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트레이딩을 하시게 되면 또 괜찮은 수익률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화학주들 조정 좀 받았잖아요. 2, 3일 또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뭐 매일 올라가진 않아요. 조정을 받고 밀렸다가 눌림목을 형성한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중국 증시
재개를 좀 잘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 당연히 중요하죠.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최근 실적의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가 상당히 빨라요.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현재 10조까지 내려왔거든요. 10조가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라는 관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절대적인 수치가 많이 찍히는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저효과,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로율 자체를 올라가는 것들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이후에 불확실성으로 인한 뭐 일시적인 반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기조적인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유입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걸 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산다라는 거는 반도체를 사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내 지수를 산다는 상징성도 같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실적 발표 이후에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기조적인 국내 지수의 유입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만 볼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약간 이꼬르 우리나라 한국 증시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스튜디오 우리도 빌려서 엄청난 이벤트를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좀 성공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모빌리티가 약간 지금 주춤하거든요. 이제 뭐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조금은 좀 감소세에 좀 접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로보택시로 인해서 자율주행이죠. 그러니까 모빌리티 내에서 새로운 또 산업을 한 단계 더 또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어서, 이 로보택시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마 이 이벤트 전까지는 한 번쯤 트레이딩을 좀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되지 않겠나. 그리고 과연 이 아이폰 16을 발표한 이후에 뭐 LG노텍이나 BH처럼 주가가 훅 밀리는 그런 모멘텀들로 마감이 될지, 아니면 로보택시로 인해서 우리도 저거 해야 되겠다 라는 전 세계 메이커들이 다 뛰어들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긴 한데요. 이번 주에도 미국하고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경기 지표들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경기 지표, 그리고 경기에 대한 확신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경착륙이 아닌 이제 연착륙으로 가는 그러한 경제 지표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발표 이후에 각각 정부의 후속 조치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총평을 좀 하자면, 주요 이슈들이 발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아마 해당 섹터라든지 해당 종목들은 변동성을 보여주기는 할 거예요. 예. 변동성을 보여주긴 할 텐데,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제 개인적인 전략은 하락이온보다는 여전히 상대적인 저평가, 그러니까 주가의 낮음, 올라가지 못했었던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높게 보는 전략이 현재 좀 유효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하나를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10월 7일이죠? 네, 금투세. 네, 이걸 하나 빼먹었네요. 금투세 이슈 마무리. 또 요게 이제 또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뭐 폐지 같은 유예가 될지, 아니면 유예만 얘기를 할지, 아니면 아예 그냥 폐지를 갈지. 금투세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게 어떤 모르겠냐면, 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사회적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질질 끄는지 이유들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불필요한 정쟁, 그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사회적 비용, 금융적 비용, 이러한 부분들을 더 이상 들이지 말고 10월 7일 날 빨리 마무리해주게 되면 국내에도 수급적인 물꼬를 틀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전반적인 시황에 대한 전략들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주가 지난주죠. 예, 지난주에 우리 방에서는 뭐 매매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예, 매매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 같은 경우는 바이넥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 날 이제 오전장 9시 14분에 예, 보이시죠? 9시 14분에 9시 14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예, 좀 줄여야 되겠네요. 9시 14분에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우리 VIP 회원님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대응을 해서 종가상으로 25,15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모멘텀들이 확실하게 좀 붙는 종목군들이 좀 있다면 기술적인 부분들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9시에 출발을 24,200원, 300원대까지 진행이 됐다가 막바로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자리들이죠. 이러한 자리들에서 한 번쯤 눌림을 받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퉁 이렇게 꺾이는 요 지점에서 가격대를 대놓고 매수를 한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제 우시 쪽 IRA 생물보안법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시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사업장을 좀 축소를 하겠다라는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아침서부터 강했었고요. ST팜 강했었고 그다음에 바이넥스 강했었고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EN셀이라는 종목이 약간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종목이어서 뭐 10% 이상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지만 뭐 그런 변동성들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 라는 관점에서 바이넥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고 뭐 하루 동안 계속적으로 상승으로 인해서 한 3% 이상 수익률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되게 잘했죠. 8시 59분 52초요. 이게 날짜가 9월 30일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뭐 이날이죠. 이날 알려드렸던 그러니까 이날 이스라엘과 이란 뭐 헤즈볼라 요 삼각편대가 서로 죽이네 살리네 막 얘기를 하는 그 시점에서 시장에서는 시장이 다소나마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테마 쪽의 물량들이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대형주의 흐름들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들과 이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판단이 되게 빨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8시 59분 52초에 단타 흥구석유 대응 가능합니다. 딱 사가지고 그 다음날 갭 상승 뜨죠. 그리고 이미 미사일 발사함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또 미 정부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한 해 만에 이 얘기를 했었을 때 절대 불가가 아니고 논의 중이다라는 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버리니까 흥구석유를 비롯한 뭐 중앙에너비스, 뭐 한국석유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장이 좀 쉬어갈 때 테마적인 뭔가 이 모멘텀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종목군들이 딱 나오게 되면 이제 치어서 딱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대응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9월달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해서는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들 되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한미반도체도 9월 23일날 딱 올라가는 시점에서 매매해서 전반적으로 수익 내고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고요. 딱 한 3, 4일 정도 갖고 있다가 10% 이상의 수익률을 거뒀던 그런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9월 마지막 주에 보시게 되면 9월 24일이죠. 9시 15분에 딱 대응해가지고 또 요것 또한 2박 3일 정도 갖고 있어서 총 1, 2일을 다투고 있는 2, 3일을 다투고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한 4, 5%씩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만들어내면서 수익을 냈고요. PN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LG 엔소를 대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에코프로 BM과 요런 이제 PNT 그러니까 삼두마차죠. 자, 셀 대응했어? 그러면 소재 가야죠. 소재 대응했어? 장비 가야죠. 그럼 각각에 해당되는 대장주들만 딱딱딱딱 접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쌓아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테마, SAMG도 잘 대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SOS랩, 여전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도 9월 24일날 접근을 해서 좋은 수익률 거뒀던 종목들이고, 롯데케미칼, 백미였죠. 자, 중국 쪽에서 뭔가가 변화가 이루어져. 그럼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롯데케미칼, 그리고 철강주도, 화학주들, 움직임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9월 25일 날 9시 8분에,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한데? 접근을 빵 해가지고, 땅땅땅땅.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되게 꽤 냈어요. 10만 원대 넘어선 10만 원대 넘어서는 가격대에서 저희가 정제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종목분들은 한 3박 4일 정도, 2박 3일 정도 갖고 있다가 10% 이상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좀 짭짤한 수익 달성한 이후에 조정 당연히 나오겠죠. 연휴 들어가면. 그럼 중국 쪽에서 이제 연휴 들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익 실현 시켜놓고 눌림목이 눌림목으로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시세의 단기 시세가 끝난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한 종목을 사더라도 계속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자리들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은 우리는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저희 링크에 좀 올려드렸고요. 이게 수익률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8월 달에 우리 계좌 수익률로 제가 35%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죠. 그 다음에 수익 냈던 부분들이 이게 9월 달 수익률입니다. 계좌 수익률 16%. 그러니까 9월 달은 8월 달 대비해서 수익률, 계좌 수익률이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그 전략들이 있었어요. 9월 달에. 그러니까 제가 연휴 긴 거를 되게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휴가 길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약간 좀 테마적인 움직임들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잡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화를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매매를 9월달 초반에는 잘 안 했어요. 그리고 연휴 다 보내고 나서 좀 쉬고 왔다. 이제 몸 좀 풀어볼까라고 해가지고 매매를 했던 그 결과물들이 이제 16% 정도 계좌 수익률로 거뒀고요. 8월달엔 35% 정도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운의 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쭉 제가 계좌 수익률 올려놨던 것들 좀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확인하시게 되면 최영덕 파트너가 굉장히 조용하게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안내가 들어가 있죠. 계좌 수익 향상을 위한 실속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 가입 안내 전화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한 주도 여러분들 좀 매매 준비 잘 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실시간으로 좀 좋은 뉴스들 그리고 소식들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식 텔레그램, 유튜브로 들어오시게 되면 좋은 정보 제가 틈틈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한 주도 우리 회원님들 대박 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